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굉장히 쉬운 이론으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만원권 화폐가 1000장일 때 화폐로 과일을 구입할 때 만약에 만원권 화폐가 1000장이고 사과의 개수가 1000개이면 사과의 가격은 1대1이기 때문에 만원이 됩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외부 작용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데요. 1만원권이 갑자기 화폐를 찍으면서 2000장이 돼버리면요. 사과의 개수는 1000개잖아요. 그런데 화폐 개수는 1000장에서 2000장으로 늘었습니다. 2배로. 그러면 화폐 2000장으로 사과 1000개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사과의 한 개의 값은 2만원이 되는 거예요. 2배 오르는 거죠. 화폐양이 2배 늘었으니까. 이게 바로 가격의 법칙인데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생기냐.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소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화폐가 1만원권이 2000장인데 기후위기나 생산량 감소로 사과의 개수가 반토막이 나면 사과값이 만원에서 2만원, 2만원에서 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 법칙, 화폐는 많아진 만큼 물건의 값이 폭등하고요. 물건의 양이 여기서 기후위기로 부족해진 만큼 화폐의 가치는 더욱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응용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기후위기로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최소 20-30%가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량이 절반으로 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000원짜리 화폐가 1000장 있습니다. 기름 역시 동일하게 1000리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당 1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화폐가 2000장이 돼버리면 기름의 양은 1000리터이기 때문에 리터당 2000원이 됩니다. 화폐의 양이 2배 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름 생산량이 줄어들면 화폐의 양은 2배나 늘었는데 기름의 양 자체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면 리터당 가격은 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리터당 2,000원은 넘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분석은 국제 유가가 신고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터당 2,000원은 당연히 넘게 되겠죠. 정부에서 아무리 세금을 조금 감면해줘도 어쩔 수가 없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 화폐를 많이 찍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건축 자재의 값은 상승하죠. 건축 자재의 가격은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40%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게 불과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만큼 화폐를 너무 많이 과하게 찍다 보니까 이 분양가라는 것은 건축비 영향과 토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생물처럼 시세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타격이 오면서 고금리가 따라붙으면서 고물가가 따라붙으면서 월급은 오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하급지부터 먼저 죽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면 10년 이내 신축만 뜨게 됩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대출이 이제 30년에서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50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사람의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입지 조건이 맞으면 구입을 하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30-40년 된 아파트를 50년 대출을 받아서 사면 완전 골동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먹은 벤츠를 앞으로 5년 10년 탈 건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최소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중고 정도는 살 수 있는데 10년, 20년 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자가 아예 없는데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틀이 10년 이내 아파트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아파트들의 수를 잘 보시면 아파트가 많은 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거지 새 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구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없어질 거예요. 구축에서 신축을 가려고 하지 신축에서 구축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구축을 안 사기 때문에 구축은 버림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화폐 가치가 폭락해도 이 구축들은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그런 단지들은 새 거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호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정쩡하게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 그 다음에 역세권도 아니고 완전 변두리,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왕복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50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건데 30년 먹은 아파트들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런 단지들은 올라가는데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구 유출 지역이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이 뜨겠죠.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야 아파트 수가 부족해지고 그 인구 중에서 10년 이내, 10년 정도까지는 아파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지면서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적고 수요가 폭발하는 그 지역이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라고 뭐 다 올라간다, 아파트니까 떨어진다, 이 측면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조건을 성립하면서 신축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악재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연달아서 터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몇 년 이내에 70%, 90%에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를 다 빼고 순수하게 금리 가지고만 논해도 이 화폐는 수년마다 반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5,000원 되고 5,000원짜리가 2,500원 되고 2,500원이 1,000원이 되는 그 복리의 법칙으로 화폐의 실제 가치가 떨어질 건데요. 금리가 이제 10%가 되면 화폐의 가치는 빠르고 강하게 증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화폐의 가치는요, 금리를 뺀 값이 실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맡겼는데 금리 10%를 적용을 받게 되면 24년도부터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게 되면 1억 원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35년쯤이 되면 1억 원이 3억 1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1억 원이 2040년이 되면 5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의 양이 5배 증가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금리 10%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5년 정도면 화폐의 양이 5배나 증가해버려요.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금리 내려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까? 내리면 미국이 파산하는데 전 이 생각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뭐 금리 올렸다, 내릴 수도 있다, 뭐 얘기를 번복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시각을 보지만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금리가 7% 되고 8% 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이 물가가 결국에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이 금리 20%를 적용을 받게 되면 자 2024년이면 1억 2천이 되고 2030년이면 3억 5천만 원, 2036년이면요 10억 원가량이 됩니다. 물건 가격이 이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폭등하는 건데 이 실제로 자산 가치보다 물가는 실제로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죠. 화폐의 양이 10배가 증가하면 실제 물가는요
여러가지 타격을 같이 받기 때문에 실제 물가는 30배, 50배 이상 상승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단순하게 금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금리 플러스 미국이 인위적으로 화폐의 양을 2배 이렇게 늘려버리면 화폐 가치가 찍는 양으로 반토막이 되고 금리의 영향으로 반의 반토막이 나고 물가의 영향으로 또 반토막이 나요. 왜냐면 왜 물가냐면 이 물가라는 것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고유가가 되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는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죠? N고가 터진다고 했죠. N고까지 다 터지면 이 화폐 가치라는 게 복리 법칙으로 추락하는데 그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물가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1억이 10억이 돼도 자산이 10배가 증가해도 실제 물가는 50배, 100배도 증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발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물건의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그 영향으로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엄청난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실제 물가는 화폐 가치 대비 싼 편이에요. 원래는 더 비싸야 되는데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물가가 그동안 화폐 가치 대비 저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게 되면 이 지금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한 2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가 한 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원래 화폐 가치라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복리로 계속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한 10년, 20년 지나봤자 뭐 한 2배 떨어지고 3배 떨어지고 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한 달에 10% 올랐네, 50% 올랐네, 100% 올랐네, 저번 달 대비 4배 올랐네. 수치가 지금 복리로 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의 양이 줄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죠. 이 사과를 1000개를 생산하다가 500개만 생산하게 되면요, 화폐를 2배 더 주고 사야 돼요. 똑같은 물건이어도. 그래서 올해 잘 보시면 야채나 과일들이 폭등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아닙니다. 이 화폐의 양을 너무나도 많이 찍었고 거기에 고금리가 따라 붙었고 고유가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한 2가지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식적으로 1년이면 물가가 5% 올라간다, 이게 상식인데 지금은 한 달에 5%가 올라갔다, 10%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년에 물가가 2배씩 올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노동임금은요, 절대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실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노동 가치는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1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가 11억이 됐어요. 자, 지금 1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이마트에서 장을 1000번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양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1억 원 아파트가 10억이 되어도 그 당시로 가면 11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장을 보는 횟수가 10분의 1로 줄어요. 1000번이 아니라 100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만원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는 거랑 과거에 한 20년 전에 10만원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랑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를 향해서 갔고 저유가를 향해서 갔고 저물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동임금하고 물가하고 비슷비슷하게 갔단 말이죠. 그 전처럼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천천히 진행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여태까지 오르지 못한 것들이 뭉쳐있다가 그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화폐는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 순식간에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방법들을 그동안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소금이나 설탕을 사재기 해놔야 이 인플레이션을 능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소금이나 설탕을 사재기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한다면 이 돈의 가치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조금 더 덜 떨어지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 시장보다는 사실은 식품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와인이나 위스키나 또 이 부분은 뭐 관세도 있고 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도 22년도부터 아파트 시장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축은 버림당하고 신축은 좋다, 이렇게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22년도 초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다시 구축은 올라가기 어렵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뭐 동아 아파트다, 동부 아파트다, 이렇게 명칭을 정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들만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인구가 축소된다, 인구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오래됐다, 이런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 있어요. 토마토 가격이 진짜 한 10배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뭐 동아 아파트가 한 5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 됐어요. 이게 과연 오른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토마토 값이 10배 올랐는데 내 아파트가 5천짜리가 7천이 됐어요. 이게 올라간 걸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같이 봐야 돼요.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보다 공매도 공격이 엄청 강해졌죠. 딱 진짜 예전에 그 신라젠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제품 가격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싸게 올리면, 가격을 올리면, 인상하면 가격만 놓고 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 핸드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이 핸드폰 가격을 300만 원에 출시한대요. 그러면 30에 팔다가 300에 팔면 매출 잘 나오겠다, 영업이익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매출이 이전보다 비슷할 순 있는데 떨어지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단순하게 가격이 인상돼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이론이에요. 지금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지금 한 7,000원에 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7,000원에 팔아서 어떻게 부자 됩니까? 3만원에 올리세요, 가격을. 자, 3만원에 팔면 많이 남겠죠? 근데 7,000원에 팔 때보다 많이 남겠지만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 망할 수도 있겠죠? 매출이 감소하겠죠? 3만원에 팔았을 때 완판이 돼야지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지,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가격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면 완판이 돼야지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지, 안 팔려서 세일하게 되면 원자재 부담은 커졌는데 오히려 재고떨이로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자재 상승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나빠지는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격 인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있겠죠. 인플레이션 해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딱 두 부류예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대감으로 투자할 것인지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생각으로 갈릴 거예요. 화폐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갑자기 뻥하고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다시 사들여서 되갚고, 이 형태들을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공매도를 쳐서 단가를 낮춰서 낮은 값에 다시 사서 되갚으려는 그 형태.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오겠죠.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에코프로가 이제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다 다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갚는 부분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급반등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은 딱 이거고요. 금일 방송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